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31일부터 입법 예고된 국제노동기구, 즉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됩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추진 중인 정부는 3개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9월 정기국회 때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안의 핵심은 노조 형태와 무관하게 실업자,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법을 바꾼다는 건데 마찬가지로 공무원 노조법과 교원 노조법도 개정해 퇴직 공무원과 교사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안에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계는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직장 점거를 제한한 것을 포함해 여러 조건 등이 ILO 협약과 상관없는 노동법 개혁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업자, 해고자 노조 가입, 노조 임원 자격, 전임자 급여 지급 문제도 ILO 기준에 훨씬 못 미치고 취지에 반합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가 개정안을 밀어붙이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총파업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경영계도 반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자 총협회는 노동계의 편향된 안이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립적 갈등적인 그 노사관계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고 특히 실업자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영계는 핵심 요구 사항인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과 사용자 부당 노동행위 폐지가 정부안에서 빠진 것에도 반발했습니다. 노사 간 의견이 첨예한 데다 야당의 반발도 작지 않아 국회의 문턱을 넘기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유연근무제의 일종인 재량근무제는 말 그대로 노동자가 재량껏 일하는 방식을 정하도록 한 제도인데요. 사용자가 어디까지 업무를 지시할 수 있는지를 놓고 말이 많았는데 정부가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재량근로제는 주 52시간제에 구애받지 않고 노사 합의로 노동 방식과 시간을 정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신상품 연구개발 등 12개 업종에 적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펀드 매니저와 애널리스트 업무도 해당됩니다. 노동자의 재량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놓고 현장 혼란이 일자 이번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사업자는 노동자에게 업무 목표나 내용, 기한, 근무지 등 기본적인 내용을 지시할 수 있지만 너무 자주 보고하게 하거나 보고를 안 했다고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회의 참석을 지시할 수 있지만 노동자 재량을 침해할 정도로 빈번하게 회의를 소집해선 안 됩니다. 소정의 출근 의무 부여는 가능하지만 일반 근무제처럼 너무 엄격하게 출퇴근 시간을 정하거나 출퇴근 기록을 임금 산정이나 평가에 반영해도 안 됩니다. 정부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관련해서 R&D 쪽에서 주 52시간제 때문에 연구 개발을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불만들이 좀 제기가. 하지만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노동계가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반한다며 재량 근로제 확대에 반대하고 있어 현장 혼란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대학 시간 강사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강사법이 우여곡절 끝에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시행을 앞둔 대학가는 재정 문제로 여전히 소가리를 앓고 있는데요. 법이 안착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신세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 시간 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강사법이 시행됩니다. 9년 전 처지를 비관한 대학 시간 강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듬해 강사법이 제정된 뒤 무려 8년 만입니다. 유예 횟수만 4차례, 우여곡절 끝에 시행을 맞이한 겁니다. 강사의 처우 개선이 획기적으로 달라지진 않더라도 교원 지위 부여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애매한 그런 교원 제도 이런 거를 재정립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개정 강사법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개정 강사법이 시행이 된다는 건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진전이 이루어졌고. 하지만 대학들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강사 수를 줄인 상황. 교육당국이 재정 지원 사업에 불이익을 예고했지만 흐름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대학 평가랑 연관시킨다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대학에 이렇게 강사법을 열착륙하는 방법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죠. 그 강사법으로 두는 추가 비용들을 갖다가 전적으로 이제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고, 강사법 연착륙을 무력화시키는 어떤 대학에 대해서는 감사를 한다든지. 교육계는 대학 등록금이 11년째 동결된 만큼 근본적인 재정 문제 해결 없이는 대학 강사 문제 해결도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연합뉴스 TV 신세롬입니다. 내년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142만 원보다 낮으면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급여 지급 기준이 2.94% 오른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성음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474만 9,174원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보다 2.94% 올린 겁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와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 기준도 올라갔습니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142만 4,752원 이하를 벌면 받게 됩니다. 1인 가구는 52만 7,158원, 2인 가구는 89만 7,594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월 소득 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지급받는 생계급여는 지급 기준에서 100만 원을 뺀 42만 4,752원이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주거급여는 월 소득이 213만 7,128원 이하, 의료급여는 189만 9,670원 이하, 교육급여는 237만 4,587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좀 더 내실을 갖추게 되었고 소득 보장의 어떤 수준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전면적으로 이렇게 의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2015년 기초생활수급제도 개편 이전 평균 인상률이던 3.9%보다 여전히 낮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심각한 소득 불평등 상황이나 특히 1분위 빈곤가구의 소득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당한 조치인지에 대해서 저 의문이고. 한편 정부는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해선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3년 이상 거래가 되지 않은 개인의 금융재산이 7조 7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만기가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는 휴면 금융재산도 1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잠자는 돈의 주인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새로 휴면 금융재산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4분기 중 금융업계와 함께 휴면 금융재산과 미사용 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일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앞두고 지난 6월 주택담보대출 등 기준 가계대출금리가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의 2019년 6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 6월 예금은행 가계대출금리는 연 3.25%로 한 달 전보다 0.24%포인트 내렸습니다. 이는 2016년 11월 3.2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가계대출 금리는 올해 들어 3.50%를 중심으로 등락하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돼 지난달 뚝 떨어졌습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2.74%로 0.19%포인트 내렸고 일반 신용대출도 4.23%로 0.1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실적이 반도체와 스마트폰 부진이 겹치면서 지난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가 하반기 경영 변수로 꼽히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반도체 생산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주력 사업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부진이 겹친 탓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6% 줄어든 6조 6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역대 최대인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반도체의 경우 최근 3년 만에 가장 낮은 3조 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률도 20%대로 2014년 이후 5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부문도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나빠졌고 갤럭시 S10 시리즈 판매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작년 동기 대비 40% 이상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하반기에 실적 개선을 이룰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공급 과잉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반등 내지는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일본이라는 변수가 등장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큽니다. 앞서 메모리 반도체 생산 감축을 공식화한 SK 하이닉스와 달리 삼성전자는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영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 인위적인 감산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산업 영역인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투자도 지속하면서 일본 수출 규제 확대에 대비한 비상 경영 체제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일본 불매운동이 확산하면서 우리 것을 사자는 이른바 애국 마케팅도 번지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을 취소하면 할인해주는 이벤트도 등장했는데요. 나경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일본 여행을 취소한 손님에게 쌍꺼풀 수술을 반값에 해줍니다. 손님은 일본행 비행기를 취소한 사실만 보여주면 됩니다. 이 이벤트 덕분에 상담 건수는 평소보다 20% 정도 늘었습니다. 취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니까 기분도 좀 우울해지고 그다음에 금전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좀 보상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이 같은 애국 마케팅은 전국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전남 곡성군의 한 농협은 일본 여행을 취소한 사람에게 닷새 동안 대표 브랜드 쌀 10kg을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반응이 뜨겁자 이 농협은 이벤트를 이틀 연장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애국 마케팅에 동참했습니다. 경주시는 일본 등 해외여행을 취소하고 국내 여행을 택한 방문자에게 지역 축제 입장료를 반값에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 불매운동에 이은 애국 마케팅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강요식 마케팅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충분히 불매운동에 우리 국내 기업들이 참여하는 좋은 사례가 되지만 무조건적인 또 이런 강요식처럼 이렇게 마케팅을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이 한국을 수출 우대국인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시행하면 애국 마케팅은 더 활성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열입니다. 경기도 광주시가 공원 부지를 아파트와 공원으로 개발합니다. 그런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공원 조성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사업권을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경기 광주시 한복판에 있는 45만 평방미터 크기의 중앙공원 예정 부지입니다. 광주시는 공원 일몰제 적용을 앞두고 일정 면적의 아파트를 짓는 대신 수익금으로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민간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선정된 업체가 공원 조성비를 과다하게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통상 300억에서 500억 원가량 소요되는 공원 조성 사업에 2,7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공모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보다 무려 5배에서 8배나 많은 겁니다. 2,200억 정도에 특화되는 공사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 부분이 해명이 되어야 일반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 납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더구나 이 업체는 분양가 상한제 기본 건축비의 절반 수준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공원 조성 비용은 부풀리고 건축비는 낮췄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것으로 과연 좋은 아파트를 만들 수 있고 공원을 만들 수 있을지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당 업체는 제한 금액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이제 공원마다 이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상황이 틀리고 공모 지침서에 따라서 저희들이 제출한 거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논란이 일자 외부 전문기관의 사업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호입니다.
세계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채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일을 하며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바로 감정 노동이 필요한 순간일 텐데요. 그렇다면 아르바이트생들은 얼마나 감정 노동에 시달리고 있을까요? 핫키워드에서 살펴봅니다. 네, 최근 아르바이트생들의 권익 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제도와 공익 광고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아르바이트생들의 현실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남녀 아르바이트생 1,122명을 대상으로 알바 존중 경험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10명 중 약 9명에 달하는 87.1%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객에게 존중받는다고 생각됐던 때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다행히 대다수가 손님으로부터 존중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객에게 존중받았다고 생각했던 순간 1위는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받았을 때로 복수 선택 응답률 66.4%로 가장 높았는데요. 그 다음으론 판매하는 제품이나 음식 등을 친절하게 웃으면서 받을 때 존중받는다고 생각됐다는 응답한 경우가 49.2%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 1, 2위 모두 사소한 마음 씀씀이에서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네요. 그만큼 큰 행동이 아니더라도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3위 역시 32%가 뽑은 힘들지 않은지 걱정해 줄 때였는데요. 4위는 29%의 비율을 보인 지불선을 정중하게 건네줄 때였고 5위는 28.6%의 응답률을 보인 감사 의미로 음료나 간식 등을 전해줄 때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사소한 배려가 상대방에겐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러한 존중과 배려가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선택할 때 중요한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 선택 기준을 살펴보니 조사 결과 어떤 일을 하는지 일의 특성을 가장 중요하게 살핀다는 아르바이트생이 20.3%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어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적정급여를 지급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살핀다는 아르바이트생도 19.4%에 달했습니다. 3위는 11.8%가 응답한 쾌적한 근무 환경이었는데요. 4위는 11%의 비율을 보인 사장님의 인상과 이미지였고 알바 근무지와 집과의 거리는 8.8%가 뽑아서 5위에 올랐습니다. 6위는 7.5%가 응답한 안전한 근무 환경이었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는지와 임금 그리고 근무 환경이 중요한 요소였군요. 그렇다면 이러한 요소를 갖춘 직장이 있었을까요? 아르바이트생들이 어떤 직장을 가장 선호했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1위는 사무보조였습니다. 이 복수 응답으로 36.7%가 선택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2위는 34.2%의 비율을 보인 카페 아르바이트였고 3위는 31.9%가 뽑은 매장 관리 및 판매였는데요. 음식점 서빙과 영화관 아르바이트는 각각 24.1%와 23.7%가 차지했습니다. 그 외에도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이벤트나 행사 스텝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아르바이트는 대다수가 실내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로 이 기업에서의 근무 경험을 쌓거나 쾌적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죠. 네,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력에 도움이 되는 일이 좋다는 뜻이군요. 네, 특히 남성 아르바이트생 중엔 사무보조를 선호한다는 응답자가 36%로 가장 많았는데요. 여성의 경우엔 선호하는 아르바이트 직종의 응답률 38.9%를 보인 카페 아르바이트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1위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남성과 여성 모두 원하는 아르바이트는 앞서 언급한 아르바이트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특히 상위권에 오른 아르바이트의 특징은 무엇보다 감정 노동이 적은 아르바이트였다는 겁니다. 물론 직장의 분위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존중을 받으며 일한다는 게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요건인지 알 수 있게 하는 조사였습니다.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배려가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직장 동료가 아닌 일상에서 가끔씩 스치는 아르바이트생들이지만 이제 사소한 인사와 배려가 이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오는지 아실 겁니다. 내일은 어딘가에서 마주칠지 모르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넬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채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